저희 남편이 올해 50살이고요. 여러분들은 이번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유산화 비즈니스가 전업이신 분들 이외에 혹시 처음 직장이신가요? 처음 직장이신 분. 나는 뭐 지금 평생 외길이다. 안 보이시지만 뭐 몇 번 손 들었다고 하고 있는. 네, 저도 20대 때 대한항공에서 한 10년, 12년 근무를 하고 그 과정 안에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저희 승무원들의 평균 근무 연수가 3년 정도였어요. 근데 처음 입사했을 때 본인이 희망하는 근무 연수를 쓰는 날이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에 10년이라는 걸 썼어요. 그랬더니 강사님께서 부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원에서 한 3개월 교육을 받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은 3년을 쓰는데 왜 김경희 씨는 10년을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는 대한항공에 들어와서 객실 본부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객실 서비스를 저의 눈높이대로 저의 생각대로 한번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보통 신입사원이 포부를 밝히면 선배님들은 열심히 해봐라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강사님의 표정은 아우 얘를 어쩌면 좋아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참 이상하신 분이네. 저는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 5년 차, 6년 차쯤 됐을 때 이제 1등석 서비스를 막 하고 있을 때요. 땅콩 회항으로 유명하신 조현아 씨께서 객실 본부장으로 취임해서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났던 분은 그 강사님이셨어요. 아, 이래서 나한테 그때 그런 표정을 지으셨구나. 하지만 신입사원의 꿈을 꺾지는 못하셔서 그냥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한계들을 느끼는 시점이 저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로얄 패밀리가 아니고서는 그런 요직은 나에게 오지 않는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한계들은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 둘을 낳고 나서는 물리적으로 비행 생활을 한다라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승무원을 하는 동안은 급여도 일단 친구들 같은 이제 나이 또래보다는 많았고 또 제가 원했던 꿈이고 그리고 뭔가를 가르치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안에서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해외여행을 돈을 받으면서 갈 수 있잖아요. 남들은 돈 주고 가야 되는데 저는 돈을 받으면서 가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가족들이 항공권을 또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복지들도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라는 그 육아라는 거에 저도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직장보단 저의 직장을 제가 스스로 만들어줬어요. 자영업이라는 걸 시작을 했죠. 학원이라는 거를 시작을 해서 제가 저를 스스로 고용하는 좋은 환경에 시간대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근무 환경을 만들어준 그렇게 저는 두 번째 직업이 이제 자영업이라는 걸 시작했었고요. 그것도 한 9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저의 이제 본업이 되었고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캐나다로 대학을 졸업하고 체육학과를 나왔고요. 지금은 체육학 박사를 이제 마무리했고 중간에 그럼 석사도 했겠죠. 박사를 마무리하고 처음에 대학교 졸업했을 때 하고 나서 캐나다 유학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IMF에 확 망해가지고 급 돌아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네요. 그래서 조직위원회라는 곳을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첫 직장이었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계속 그쪽 계열을 가게 됐었어요. 첫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그 다음 자연스럽게 그 다음 대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대회로 가게 되고 또 그 다음 대회로 그 다음 대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경력이 쌓이고 또 일을 하다 보니 그 안에서 뭔가들이 보여지니까 직위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이제 겪어가면서 저희 남편은 한 직종에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업태는 조금 이제 바뀌어가면서 어느 순간 본인도 자영업이라는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랬을 때 소득이 조금 더 많아지는 직장 다녔을 때보다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자영업이 하고 싶고 근데 요즘 코로나 시대는 자영업 너무 어렵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자영업은요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스포츠 마케팅 쪽을 일을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작년 마지막 출장이 1월 초에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게 마지막이었어요. 베트남에서 올해 열리려고 했던
그런 스포츠 대회가 있었는데 뭐 열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업체는 있지만 매출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지났고 지금은 급여를 받는 급여 생활자로 다시 돌아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출근을 하고 왔지만 아직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을 제가 이렇게 한번 눌러봤더니요. 직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급료를 받고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종사하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일하시는 거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계세요? 나는 지금 하는 일이 내 적성에 딱이야 하시는 분 채팅창 올려주세요. 아무도 안 올려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거는 내 능력에 딱 맞아. 그리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내 능력에 맞는 보수를 받고 있다. 난 정말 이 정도면 내가 여기서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해. 하시는 부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대한항공에서 물론 아이들 육아도 있었지만 퇴사를 조금 결심하고 준비했던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대한항공 영업흑자 2천억이라는 뉴스가 나왔을 때 나는 퇴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게 한 8년 차쯤 됐을 때였고요. 대한항공은 영업흑자를 계속 내지만 저에게 오는 건 없더라고요. 월급은 계속 그대로 온 거예요. 이거 무언가 잘못됐다. 그래서 회사를 가서 냄비라도 한 세트 더 주지 않을까 물어봤지만 저희 상무님께서 원가 절감을 하라고 냅킨 한 장이라도 아껴 쓰라고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언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하고 있는 일인지 한 번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돌아보시고요.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생계 유지를 하고 있죠. 너무나 중요한 생계 유지를 하며 그 안에서 내가 자아 실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내 능력이 나아지는 거에 대한 인정에 또 행복이 오고 그걸 또 동력을 삼아서 또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사회 활동을 하죠. 아침에 그 옛날 어르신들이 이런 말 많이 하셨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차려입고 나갈 때가 있는 게 좋은 거라고. 무언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어디든 가서 사람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또 나의 어떤 존재감을 인정받는 그런 사회 활동 안에서 또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생계 유지를 위한 돈을 벌어서 또 안정감을 느껴가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이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은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직업으로 지금 생계 유지와 자아 실현 하고 계시죠? 저는 요즘 네트워크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처음 만나는 분들 많이 뵙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 사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이런 거보다 무슨 질문들 여러분들 많이 하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저분의 이미지에 과연 어떤 일을 하실까? 저는 요즘 이렇게 정장 입고 가면 저희 아파트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타면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트워크 하시냐 이렇게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면 저희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강의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고 넘어가요. 그렇게 어떤 직업이 갖고 있는 이미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원래 내가 왜 되고 싶었던 어떤 꿈에 있는 직업에 계신 분들 만나면 너무 반갑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엄청 공부를 잘해야 되는 그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 뵈면 또 와 대단하다 하고 또 호감이 가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란 우리의 많은 것을 표현하는 어떤 수단, 도구가 되는 것이 직업인데요.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요거 옛날 자료인데 제가 요즘 자료도 찾아봤더니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첫 번째는 적성이에요. 저도 승무원이 적성에 딱 맞았고 어렸을 때부터 장래 희망이었고요. 그리고 안정성. 일단 돈을 벌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소득, 뭐 비슷하네요. 흥미, 성취감, 기타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잘 선택하고 계시죠? 그런데 직업을 얻기까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요즘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진짜 재취업도 참 이렇게 그렇게 이제 경력이 있었던 그 과정 안에 어쨌든 생겨난 부분이지만 일단 공부를 잘해야지 돼요. 우리가 원하는 그 대기업
안정적인 소득. 아까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조금 급여가 높은 대기업을 가려고 하면 공부를 잘해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지 되고요. 그 안에 스펙도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데 이 공부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기업 가려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중학교 1학년에 과정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에 시험을 안 보고요. 진로 적성 탐색기라는 교과 과정이 있어요.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하지만 본인의 흥미, 어떤 관심사를 찾아보라는 교과 과정이 있을 만큼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진로 탐색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서울대 컴퓨터 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정원이 50명이에요. 전국에서 50명만 신청하면 그렇게 공부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과를 오려고 해요. 그랬더니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꼭 그 과에서 그 직업에서 필요한 능력보다 우리는 더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뽑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혼자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수한 성적과 스펙을 쌓아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때는 라떼는 또 나오네요. 저희가 항상 대한민국이 핫한 경기가 활성기일 때 제가 또 20대, 30대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취직을 한 케이스니까 뭐 취직이 어렵다 이런 거 느껴보지 못했지만 지금 50대 후반, 60대 초반이신 분들의 자녀분들 저희 리더님들의 뭐 자녀분들을 보면 20대 중반, 후반 뭐 계시거든요. 취업 준비생들 되게 많으세요. 그게 당연하지 않나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을 한다는 건 요즘 조금 있을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또 공부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고시, 어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시험들을 또 준비해 나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고 나서 취업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고소득, 그다음에 연금이 또 보장되는 안전한 생계를 유지하며 자아실현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는 이런 순서들이 있어요. 이 안에 정말 많은 경쟁들이 있고요. 또 들어가 봤을 때 저처럼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때처럼 저희 때는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이 직장에서 뼈를 묻는다. 뭐 평생 함께한다. 뭐 또 가족이다. 뭐 이런 거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게 인간의 뭐 이런 그 인간의 함께하는 이런 것보다 능력 위주의 효율 위주의 기업들을 운영을 하는 경영 방침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 오랫동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회사에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래 일을 할지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학생이 취업 희망 직업 탑5예요. 첫 번째가 일단 공무원. 근데 아까 직업은 어떻게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고르는 게 1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공무원이 나의 적성과 능력일까요? 관리 사무직 종사자, 뭐 IT 개발자, 변호사, 의사, 서비스 종사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직장인이 희망하는 이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직장인이 희망하는 미래 자녀 직업 1위는 공무원이에요. 그다음에 교사, 교수 이건 저도 이런 희망이 있고요. IT 개발자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대의 트렌드에 있죠. 검사, 판사, 법조인.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이가 초등, 중1까지만 해도 큰아이는 법조인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의사, 간호사, 의료진. 요즘은 또 코로나19로 조금 더 트렌드, 핫한 직업인 게 의사, 간호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중에 꿈꾸셨던 직업 있으세요? 네, 저희 그 둘째 친구네 집에 지금 삼수에서 연세대학교 치의학과 치과대 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했죠. 근데 저희가 다들 모두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과거를 가던 못 가던 그래서 4년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연세대 치과대를 갔어요. 가문의 영광이다, 집안의 영광이다라고 했는데 엄마 아빠가 각 회사를 거기 학교를 갈 때까지는 학교가 목표였는데요. 되고 나니까 또 하나의 걱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6년을 공부를 해야지 되고요. 그 6년 후에 제일 좋은 그림은 대학에 남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남으려고 하면 대학병원에 남으려고 하면 교수님 밑에서 석사 박사를 해야지 되고 그래도 거기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때 과장 이렇게 조금 이제 하다가 개원을 해야 되죠. 결국 마지막은 개원 자영업이래요.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저렇게 어려운 공부를 해서 또 내가 돈이 든다라는 그런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녔을 때 아까 저렇게 어렵게 뭐 희망은 했지만 들어갔어요. 그 평균 근무 연수가 기아자동차가 21년이에요. KT 21년, 포스코가 19년에서 한 20년 정도가 나오고 현대자동차, 뭐 쌍용 이런 것들 나오는데 보통은 이제 생산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회사들이 평균 근속 연수가 높아요.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정리하고 직장인들의 평균을 치면 거의 10년, 11년 정도 나오거든요. 제가 저 포스코 저거 보면서 우리 허만재 부국장님 생각났어요. 지금 30년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니는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고 들어갔던 직장에서도 직장인들이 내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평생 직업은 아니야. 아니야. 다른 대안이 필요해. 근데 평생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정년까지 보장받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어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이 안정성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업무량 대비 급여가 적어서, 회사 복지가 거의 없어서, 뭐 이직 창업을 하고 있어서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아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년까지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급여가 적다 하는 일에 비해서 그런 불만들을 인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직업을 고민해봐야 되겠다라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아마 이 부분에 지금 유산화를 부업을 하고 계시다거나 혹은 나도 저런데 나도 지금 내가 회사를 가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능력에 내가 이 정도 보수를 받는다는 건 좀 충분치 않은 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꿈의 직장이라고 하는 삼성의 저게 좀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삼성 계열이에요. 삼성전자가 평균 근무 연수가 올해 3월 통계로 보면 12년이래요. 생산직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좀 나오고 제가 더 놀랐던 거는 삼성전자가 직원 수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근데 롯데, 현대 계열은 직원 수가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회사가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기는 했습니다. 삼성전자 다니는 누가 없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제 친구가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있어요. 지금 28, 9에 취직을 했으니까 지금 한 20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아이 하나가 있고요. 남자 동창인데 밤에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고 아이가 유치원을 갔지만 아빠랑 너무 어색해한대요. 주말 돼도 아빠 잘 모르고 맨날 그림을 그리면 엄마만 있고 그래서 유치원에서도 가족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이 혹시 한부모 가정이 있잖아요. 한부모 가정 분명히 아닌데 왜 아이가 자꾸 엄마만 그리냐.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원형 탈모가 걸리고 뭐 그런 삼성전자에 다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죠. 근데 다른 직장보다 급여가 좋아요. 그래서 제 친구는 열심히 다닙니다. 집에 있는 와이프는 좋아하고요. 그만두지 말라고 하죠. 저희는 이직을 권유를 하고 참 희한하죠. 그래서 삼성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고 삼성 고시를 봐야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하는 삼성전자, 삼성 계열사들도 평균 저 정도 근무 연수를 갖고 있다. 직장인 2명 중 1명이 입사 후 2년 이내 퇴사를 해봤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퇴사한 이유들이 있어요. 지나치게 많은 업무량과 잦은 야근, 상사 동료의 갈등, 회사의 미래가 불확실해서 낮은 연봉, 뭐 적성에 안 맞아서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좀 이유가 달라지는 부분, 결국 인간관계 이런 부분들로 해서 퇴사를 느끼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퇴사를 해보신 경험들이 있죠. 저도 뭐 그랬으니까. 그리고 성인들이 이제 53% 이상이 이제 평생 직장은 없다. 두 번째 직장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에 첫 번째 61% 단연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게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평생 할 수 있는 일. 아까 적성에 맞는 거, 안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직업을 구하는데 조건이었잖아요. 뭐 자녀도 공무원 시키고 싶고 나도 공무원 시키고 그게 여기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평생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너무 오래 살고요. 너무 짧게 일을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생겨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더 저렇게 너무 왜 직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용 불안정이 있다 보니까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직업에 선호하는 기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지금 직장을 이제 구해서 갔잖아요. 근데 평생 할 수 있는 일의 조건은 아니었어요.
거기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그랬대요. 아니, 이 정도 월급인데 괜찮으시겠냐고 이렇게 저희 남편한테 대려 물어봤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희 지금 1년 동안 쉬었다고 어디 배달이라도 갈 판이다고 어느 점만 주셔도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는 그 급여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합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걸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닌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요. 카카오, 삼성전자, CJ, 네이버, SK 하이닉스, LG전자, 호텔신라 요거는요. 사람들이 이직을 할 때 가고 싶은 직장의 순서예요. 내가 두 번째 직장을 구한다면 나 여기 가고 싶다. 카카오 요즘 되게 말이 많죠. 삼성전자는 늘 안정적인 부분들 있지만 업무량이 많다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는 직장 하나 중에 가고 싶으시기 지원하고 싶으세요? 저는 호텔신라 잠깐 혹은 아모레퍼시픽 잠깐 생각해봤지만 더는 근로는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네요. 그런데 저렇게 가고 싶은 직장들이 요즘 뉴스에 시끄러워요. 극단 선택 네이버 직원 휴일 없이 밥 먹을 때도 연락받았다. 사람 못 살게 군다라는 거죠. 쌍용 자동차 노조 2년 무급휴직 뭐 스스로 사는 거예요. 노조가 이런 걸 받아들인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회사가 살아야 내가 살지 노조가 뭔가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급휴직을 들어갈 정도로 노조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다고 하고요. 이거는 저희 김지웅 리더님이 서울교통공사 여기 다니시거든요. 1조 적자로 서울 지하철 직원 1000명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뉴스 5월 25일 날 기사이거든요. 이날 회사가 굉장히 술렁였다고 합니다. 5년 이하가 4,600명이고요. 26년, 30년 이상이 4,700명이에요. 이 여기 구간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나가면 2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웅 리더님도 굉장히 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네요. 그리고 40대도 희망퇴직 받는다. 보통 40대는 희망퇴직 잘 안 받잖아요. 그런데 KB손해보험도 이런 부분들을 차게 되고요. 또 뭐 신해직장이라는 한국은행 또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 것들을 기사에서 많이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되게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월급 800만 원을 줘도 못 구하고 귀한 몸이 되신 직업이 실내 인테리어 시공 기사예요. 내가 그런 것들 조금만 이렇게 경력이 쌓았으면 코로나19로 요즘 TV 방송 이렇게 보시면 인테리어하고 집 치우고 뭐 꾸미고 뭐 전원주택으로 이사 갔고 뭐 이런 방송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집을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좀 편안한 대로 꾸미고 싶고 하는 부분들의 수요가 많은가 봐요. 정말 많은가 봐요. 그랬더니 이런 분들도 이제 조금은 몸값이 오르고 더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요 직업에 계신 분들이 한때 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들 그만두셨잖아요. 근데 또 이게 필요한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기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느 구간에 계세요? 저는 중간 구간이네요. 네, 20대에서 30대는 수입과 지출을 따져봤을 때 수입이 조금 더 많아요.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건 아니에요. 요즘 20대, 30대들은. 근데 지출할 것이 딱히 없죠. 결혼도 하지 않았고, 뭐 본인들이 뭔가 더 생활 씀씀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에 비해서 수입이 훨씬 하여튼 큰 부분입니다. 막 수입 액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막 써들고 남아서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40대에서 60대, 이 20년 구간에 계신 분들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저도 이 구간에 있습니다. 수입이 많아요. 20대, 30대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출이 훨씬 많아요.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도대체 우리 집에 돈은 다 어디로 가나 한번 적어봤거든요. 일단 아이들 교육비,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남자애들 둘인데 얘들 밑에 순수하게 학원비만 300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1등급 받아오지 않아요. 안 와요. 막 3등급 원절이 있는데도 이 돈이 나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 들였을 경우 5등급, 6등급으로 떨어질까 봐 또 다른 애들 다 하니까 좀 놓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많이 먹죠.
그 비용이 또 많이 나가요. 그리고 요즘 학원 갔다가 올 때 학원가 밑에 식당들이 굉장히 잘 되거든요. 학원 이동하면서 애들이 그냥 국밥 한 그릇 사 먹고요. 또 이게 뭐 버블티 이런 거 하나씩 먹어요. 그럼 하루에 10,000원 정도 쓰는 거는 여사로 쓰거든요. 그리고 주말에 뭐 제가 밥 잘 안 해놓고 있을 때 본인들이 시켜서 잘 먹어. 앱을 저는 시키는 앱 하나도 없는데 저희 집 애들 몇 개씩 있어요. 그런 비용들. 그다음에 요즘 조금 줄어든 거는 여행 가는 거. 그런 비용들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40대, 50대가 힘든 건 주택담보대출, 뭐 어쨌든 이자들 나가야 되는 그런 고정 비용들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애 둘에 학원비 이렇게 나가고 집에 대출 이런 거 나가고 먹고 쓰고 하면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되냐는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 이 구간인데요. 근데 40에서 60대 이 20년 구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노후 준비예요. 근데 할 수가 있는 여력이 현재는 없죠. 그래서 참 어려운 구간 안에 있다, 끼어 있다, 막 그렇다고 줄일 수가 없는 또 삶의 질이라는 게 있고, 제가 교육비를 좀 줄여보려고 한 100만 원 줄여보려고 하면 저희 아이 대학이 2단계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럴 것 같아서 아이 앞으로 80년 미래가 있는데 줄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20년의 구간이고요. 그 다음 구간에 수입이 또 수입이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지출이 줄어들어서 그래요. 아이들이 뭐 분가를 했다거나 성장을 해서 본인들이 뭐 이런 교육비 이런 것들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구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수입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지출 대비 그래도 조금은 여유 있는 특별히 나갈 곳이 없어서 수입이 많아지는 구간이에요. 근데 75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100세에 생을 마감한다 해도 25년은 내가 앞에서 이 경제 활동을 하는 초록색 구간 안에 남아있던 인형 자금으로 25년을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뭐 다른 그 유럽 국가들처럼 복지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잘 돼 있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얼마 전에 무슨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글도 막 보고 해서 같이 읽으면서 너희는 언제 독립할 거니? 독립할 나이를 정하자구나.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언제는 평생 같이 살자고 해놓고 왜 또 독립하라고 그러냐고. 근데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너희는 하긴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적정하게 돈이 모아지면 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냥 날짜를 정하고 그때 나가도록 해라. 아이들도 그렇게 선이 있어야 무언가를 좀 준비하고 해나가는 부분들이 더 명확해진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구간에 계실지, 뭐 20대 지금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리미리 더 준비하면 더 좋으시겠죠. 40대, 50대 자녀 양육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많이 나가는 그런 구간에 계신 분들은 사실 돈을 모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뒤에 있는 구간도 우리가 준비할 때 무엇으로 그럼 준비를 할 것인가? 요즘에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고민 아닌 고민?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도 지금 현재 우리 집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을 때예요. 저희 집처럼 남편이 수입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랬을 경우 아이가 공부를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대학을 여기로 가겠다 마음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에 있고 다음 구간을 준비하는 어떤 지표로 삼아 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도 좀 일찍 경제에 관해서 조금 배울 걸 너무 그냥 돈 생기면 쓰고 그냥 또 막 사고 막 엄마 주고 뭐 예쁘면 뭐 가자 막 이렇게 하자 너무 그렇게 하지 않았나 조금 자산이라는 것을 일구는데도 관심을 좀 가질 걸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취업이 잘 되지 않고 또 뭐 그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상대적 빈곤감과 함께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본인들 딴에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뭐 코인 뭐 주식 이런 시장에 굉장히 뛰어들잖아요. 또 20대들이 목돈이 있어서 주식 아니 그 뭐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뭐 그렇지는 또 않은 상황인 거고 20대는 20대 나름대로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긴 플랜, 노후 이 파란색 구간을 어떻게 앞으로 무슨 일이든 경제 활동을 하긴 할 텐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 저 파란색 구간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지 된다라는 건 알려드리고 싶고요. 저도 만약에 20대, 30대부터 준비했으면 지금 뭐 더 좀 여유 있겠죠? 그리고 40대, 50대 계신 분들은 반드시 수입을 늘리셔야지 돼요. 그 자녀와 부모님에 관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줄이기에는 조금 우리가 인간 도리를 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수입을 늘릴, 지출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시간? 그런 어떤 또 이런 거에 또 관심을 가지셔야 될 상황인 거고, 뭐 70대, 80대 구간에 계신 분들은 지출이 줄어드니까 건강에 들어가는 기회비용을 줄이는 것들이 더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게요. 제가 저희 남편의 이런 재취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경력과 축적, 보통은 경력이 쌓여지면 되게 높은 급여를 주는 일자리, 엄청 막 사람들이 모셔가고 막 그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제가 뭐 언제 기회가 되면 저희 남편의 이력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지만 엄청난 스펙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력서 보면 다들 깜짝 놀라요. 근데 그건 경력이에요. 시간 속에서 일을 했던 경험의 실력이 쌓여져 있는 걸 경력이라고 하거든요. 이력서에 쓰는 칸이 많은 것 뿐인 거지, 이 이력서가 나의 어떤 수입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저희가 어렸을, 저희가 한 15년 전에는 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경력이 되면 나의 수입이 보장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경력이 되면 수입이 보장된다는 생각으로 경력을 엄청 쌓아왔죠. 그래서 지금 50이 딱 되었을 때는 그 경력이면 정말 문체부 어디 가 있어야 될 텐데 코로나19가 이렇게 딱 들어올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들 몰랐던 일이잖아요. 이 경력은 시간 속에 쌓아졌지만 나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도 와보면서 알았어요. 나이 먹어보면서 알았고 시간을 보고 나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옆에 하나 빨간 글씨로, 저는 요즘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고, 축적이라는 부분인데요. 경력과 축적은 엄청나게 다른 영역이었어요. 저는 제가 경력을 쌓는 게 축적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 속에 쌓여가는 건 경력과 축적이란 다 똑같은데, 축적은 내가 한 경험 속에 나의 수입이 보장되는 일이 축적이에요.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쌓아가는 건 맞는데 돈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지금 저희 남편은 경력은 화려합니다. 시간 속에. 저는 남편처럼 박사를 따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기회로 축적이 되는 일들을 시작을 해서 지금 한 뭐 4, 5년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시간 속에 축적을 했더니 남편의 수입이 없어도 거뜬히 아이를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하면서 제가 아직 예쁜 거 살 수 있어요. 사고 먹고 해나가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직업, 적성에 맞는 일, 나의 능력에 맞는 일, 이런 것들 안에서 안정성 찾아가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이가 들수록 이 축적의 개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직장, 그 다음에 평생 직업이라는 말은 사실 요 근자에 나온 말이잖아요. 직장과 직업이 있었지. 평생 직업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령화가 되면서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게 된 말이거든요. 아, 이제 젊었을 때 아이들 조금 이렇게 키워두고 뭐 이렇게 퇴직금이랑 모아두었던 돈으로 조그만한 뭐 빌라 하나 사고 상가 하나 사서 거기에 나오는 세금 뭐 이렇게 임대소득으로 혹은 내가 저축해 둔 걸로 한 20년 정도 내가 노후 생활을 하고 생을 마감하는 시대가 이미 지났어요. 야차하면 저희 남편이 지금 50살인데 만약에 지금 취직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앞으로 50년을 혼자 살아야지 돼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근데 50년 동안 본인이 한 달을 그냥 먹고 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한 150을 들잖아요. 그 돈이 모아져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어디 가서 벌 것이냐라는 거야. 나만 버는 것도 아닌데, 나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을 원하세요? 평생 직업을 원하세요? 모두 다 행복하려고 애쓰잖아요. 왜? 내가 생계가 유지돼야 사실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자아 실현이 돼야 행복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있어야 사회 안에서 내가 조금 인정받고 소통되고 있다는 걸 느껴야 또 인간은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수입이 없어 보니까 약간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거나 이러진 않는데 돈 때문에 예민해질 때가 있어요. 그 외에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엄청난 위대한 일? 김미경 강사님이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은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직업에 귀천이 없고 어떤 일에도 뭐가 없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세상, 정말 급격하게 바뀌어가는 세상에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하나로 내가 노후까지 혹은 지금 앞으로 지출이 더 늘어나는 이 구간까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근근히 감당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늘 저 행복이라는 두 글자가 마음속에 있잖아요. 다들 행복하고 싶고 가족들이랑 더 많은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 거 맞으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고, 뭐 저 혼자 벌면 전 한 150만 원만 벌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옷 안 사 입어도 되고요. 그냥 뭐 대충 밥 먹으면 되고, 유산화 영양제 조금 먹을 그것만 빼놓고 큰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노릇하고 자식 노릇, 부모 노릇 하려고 하니 저런 돈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돈을 버는 어떤 도구가 되는 직장, 직업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늘 행복을 쫓아 살지만 직장 때문에 행복하지 않고 내가 가진 직업 때문에 가족들과 행복할 수 없는 이상한 고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축적이라는 걸 통해서 저 행복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아직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전에 모두가 그렇게 선망했던 대한항공 다닐 때보다 많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정적이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때 행복과 지금 행복은 조금은 결이 다른 행복? 그리고 학원 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학원 할 때는 지금 저의 수입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때들도 있었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죠. 늘 고민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는 그런 걱정이 없는 나 혼자 전전긍긍해야 되는 그런 것이 없어서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1년 6개월 계약으로 갔거든요. 1년 6개월 후에 또 제가 입금이 끊기는 상황이 오겠죠,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은 제가 좀 빵긋 웃고 다닐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1년 6개월 후에는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되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월 3천만 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저에겐 축적되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1년 6개월 돈 많이 벌어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재미지게 다니라 그랬어요. 본인 쓰는 것만 벌어서 써도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그 1년 6개월 안에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다 맞을 것이고 또 이게 스포츠 교류가 일어나다 보면 또 어떤 그 경력이라는 게 또 하나 쌓아질 거니 그걸 가지고 더 큰 돈을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줬어요.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해 나갈 것이고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시간의 귀함이 더 느껴지네요. 의사가 되던 전문직이 되던 뭐 공무원이 되던 안정적인 되던 능력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던 우리는 모두 물통 수입이에요. 노동 수익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치열하게 경쟁하고 뭐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스펙을 쌓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저도 뭐 이 3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의 사교육들 써가면서 이런 물통을 나르는 좀 더 우리 아이가 좀 더 내가 더 큰 물통을 나르기를 좀 더 빨리 나르기를 하는 관점에서만 직업을 바라보았고요. 저렇게 수도꼭지만 열면 돈이 나오는 파이프라인의 수익 구조는 생각해 보지 못했었어요. 저런 물통을 나르질 못하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이런 게 있었으면 하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물통을 나르고 계시다고 하면, 그게 능력에 맞건, 지금 뭐 적성에 딱 맞건 안 맞건, 안정적이건 아니고 간에 상관없이 지금 물통을 나르고 있다고 하면 저렇게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구축해 보는 어떤 도구들을 반드시 생각하셔라. 왜? 우리는 짧게 경제 활동을 하고 하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얘기를 저희 남편을 통해서 얘기 드리고 싶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나잖아요. 비극 결말이 될 수도 있고요.
희극으로 해피엔딩의 결말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오롯이 내가 그리는 만큼인 크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역할로 어떻게 행복하게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그리시면 그 그리는 그림대로 내가 어떤 도구들을 활용해 보시면 충분히 일어나실 것 같은데 저 그림 없이 오늘은 오늘대로 내일은 내일대로 말고 우리는 조금 더 멀리 보는 아까 그 넓게 보였던 100세까지 구간 안에 나는 이 구간에 이걸 준비하고 저 구간에 저걸 준비하면서 늘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잃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남편 재취업에 기쁜 소식으로 제가 느끼고 있고요. 또 1년 반이라는 시간이 나에겐 주어졌는데 그 1년 반을 그냥 보내지 않고 1년 반 후에 저희 남편의 수입이 또 끊기더라도 제가 저렇게 빵긋 웃을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축적이라는 네트워크 비즈니스 유산화 도구를 잘 활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스마일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의 크기만큼의 스마일을 그려보시고 축적이라는 이 위대한 도구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의 첫 출근의 좋은 소식과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